스르르 먼지 쌓인 앨범을 넘기듯 휴대폰 액정위로 밀려드는 글자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날 오후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58, 김영숙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나라는 이름 석자는 희미해진 지 오래인 그저 그런 중년의 여인네일 뿐이었죠. 정년퇴직을 3년 앞둔 남편은 회사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집에서는 말수가 더 줄었고,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은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곁에 있는 딸 아이는 번번이 취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고 돌아와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죠. 엄마,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딸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럴 때면 젊은 날 미대에 가고 싶었지만 동생들 학비를 위해 일찌감치 포기해야 했던 제 모습이 겹쳐 보이곤 했습니다. 젊은 날 저는 참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었죠. 새벽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하던 시절, 손톱 밑에 까만 때가 가실 날이 없었고 허리 펼 날 없이 일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남들처럼 사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는 제 역할이 끝났다고,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앉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무거운 시간과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하는 깊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마치 엔진이 꺼진 낡은 자동차처럼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힘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는 언제나 벽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대답했고, 제가 우리도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 물으면 신문 뒤에서 돈 아껴야지. 당신 가게 접고 나서 힘든 건 몰라? 하는 핀잔만 돌아왔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화는 늘 그렇게 단절되었고 저는 점점 더 제 안으로 침잠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만 하염없이 돌리던 어느 무료한 오후, 띵동 하고 울리는 알림 소리가 아니었다면 제 삶은 아마 영원히 그 잿빛 풍경 속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땡땡고 12회 동창회 단체 카톡방 초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름 박은희.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단짝이에요. 결혼 후 멀리 이사가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반가움과 망설임이 교차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다들 잘 산다는데. 하지만 은희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대에 응하자 본물 터지듯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성공담, 자식 자랑, 해외여행 사진. 저는 그들의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제 모습에 다시 한번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은희에게서 개인톡이 왔습니다. 영수가 너 이번 동창회 꼭 나와야 한다.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참, 이번에 박정훈도 온대. 너 걔 엄청 좋아했잖아. 기억나지? 박정훈, 제 첫사랑.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 멈췄던 심장이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총기 넘치던 눈빛,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 넘치던 그 미소. 수줍고 내성적이던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졸업식 날 그가 제 손에 몰래 쥐어준 쪽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지만 엄했던 아버지의 불호령과 갑작스러운 이사로 우리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40년도 넘었는데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성실했지만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했던 사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주책이야.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마음은 동창회 장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은희가 꼭 좀 보자고 해서 아주 오래된 친구들도 온다네? 라고만 말했습니다. 정훈의 이름은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비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창회 날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옷장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엎고 얼굴에 팩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 큰맘 먹고 머리도 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어디 좋은 데 가? 소개팅이라도 해? 하고 묻는 말에 아니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얼버무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뭘 기대하는 거야 김영숙. 정신 차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날.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들어가는 순간 낯선 공기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쉽사리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비껴가지 못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친구들의 모습 앞에서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은희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팔을 끌었습니다. 영수가 너 왔구나. 야, 그대로네. 관리 잘했다, 야. 아니야. 너야말로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어머, 예. 근데 너 박정훈 온다는 소식 들었지? 걔 요즘 아주 잘 나간대. 사업 크게 한다던데? 근데 고생도 많이 했다더라. 이혼도 하고. 아무튼 너 보면 엄청 반가워할 거야. 은희의 말에 가슴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잘 나간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에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잠시 은희와 수다를 떠는 사이에도 제 눈은 자꾸만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혹시 정훈이가 벌써 와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고 있는데 연회장 안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어머, 박정훈 아니야?
이야, 저 사람 완전 성공했나봐. 친구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훤칠한 키와 반듯한 이목구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중후한 멋이 느껴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소문처럼 그는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는 천천히 연회장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오직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맞지? 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더 예뻐졌다. 그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잊었던 감정들이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너도 여전하다, 정훈아. 정말 멋있어졌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 보니까 정말 잘 왔다 싶다. 네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날 밤 정훈이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눌 때는 제외하고는 늘 제 주변에 머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머러스 하면서도 진중했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힘들게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지금은 멋지게 재기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흥미롭고 화려했습니다. 영수가 넌 예전부터 참 특별했어. 조용했지만 네 눈빛은 항상 빛났지. 남편은 좋겠다. 너 같은 보석을 알아보고. 잘해주지? 네 고생을 알려나 모르겠네.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서운함, 제 삶의 공허함, 젊은 날 포기해야 했던 꿈들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에 저는 울컥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제 가치, 제가 받아야 할 존중을 그가 대신 찾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창회가 파하고 그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놀랐지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강한 힘이 저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그는 한참 동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영수가. 우리 다시 연락해도 될까? 네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렘과 죄책감 사이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이래선 안 돼.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머리는 견고했지만 가슴은 이미 정은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거슬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은이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연락해왔고 저는 남편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나 은희 만나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나 문화센터 가. 우리 딸 옷 좀 사주려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등 거짓말은 점점 늘어만 갔고 그럴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그의 연락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때로는 한적한 공원을 함께 걷거나 미술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이 스카프 이쁘다 라고 말하면 다음 만남에 그 스카프를 선물했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면 먼저 표를 구해놓고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공허함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영수가 넌 이런 평범한 삶에 갇혀있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네 그림, 네 실력, 네 감각 다 썩히고 있는 거잖아. 이제라도 네 인생을 찾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너가 하고 싶은 거 작은 공방이라도 차리고 싶다면 내가 다 지원해줄 수 있어. 그의 말은 달콤한 속삭임처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될까? 그가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희망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꿈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의 취업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회사 최종 면접에서 또 떨어진 딸아이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정은이에게 딸아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수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대기업 임원이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네 딸 정도면 실력도 충분하고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잖아? 너무 걱정 마.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역시 그는 다르다고, 능력 있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는 딸아이의 취업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그 친구가 요즘 워낙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릴 뿐이었죠. 그때는 그저 정말 바쁜가 보다 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다른 곳에서 먼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백화점 앞을 지나는데 저 건너편에서 정훈이가
어떤 젊고 화려한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지? 저번에 동창회 친구가 말했던 사업 파트너인가? 하지만 분위기가... 여자는 그의 팔에 몸을 거의 기대다시피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질투심과 함께 싸늘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훈이는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여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나 혼자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 그의 다정한 말과 행동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훈이를 만나는 것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농담에도 웃음이 나지 않았고 그의 칭찬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더욱 다정하게 굴며 비싼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게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한데 내가 오늘 현금이 하나도 없네. 주차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10,000원이면 되는데. 이런 어쩌지?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접대를 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법인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왔네. 100만 원만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이건 정말 내일 바로 갚을게. 저는 망설였지만 그동안 그에게 받은 선물들과 딸아이 취업이라는 믿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 정도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아, 맞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미안. 내가 내일은 정말 잊지 않고 라며 능글맞게 웃어넘기거나 오히려 영수가 너 나 못 믿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겨우 그 돈 가지고 그래? 라며 서운하다는 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2-3번 반복되자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고 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이와 점심 약속이 있어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다른 동창인 미숙이와 마주쳤습니다. 미숙이는 예전부터 똑부러지고 현실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있는 정훈이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정훈이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 혹시 박정훈이랑 계속 만나니? 응? 그냥 가끔 밥이나 먹어. 영수가, 내 말 잘 들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박정훈 조심해야 돼. 걔 요즘 평판 아주 안 좋아.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면서 투자 사기 친다는 소문 파다해. 우리 반 애들 중에서도 당한 애들 있다더라. 나한테도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베트남 투자 얘기 꺼내길래 내가 욕 한 바가지 해주고 끊었어. 너한테는 별말 없었어? 혹시 돈 빌려달라거나 하진 않았고? 미숙이의 단호한 목소리와 걱정스러운 눈빛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야,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지만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튼 조심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훈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훈이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집요하게 연락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다급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절박함과 광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영수가 드디어 때가 왔어. 내가 말했던 베트남 사업. 이제 정말 마지막 사인만 하면 돼. 이것만 성공하면 우린 그야말로 인생 역전하는 거야. 수십억, 아니 수백억을 벌 수 있다고. 그런데 딱 하나. 정말 마지막으로 자금이 아주 약간 부족해. 계약금 일부를 내일까지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네 도움이 절실해. 너 남편 퇴직금 그거 어떻게 안 될까? 중간정산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그걸 담보로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믿어줘. 응? 영수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 처절함에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이젠 그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전화를 끊고 피하기만 해서는 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의 행동들을 떠올리니 이 관계를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의 눈을 보고 단호하게 끝을 맺어야 했습니다. 공포스러웠지만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정훈아.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오후 3시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봐. 전화 너머로 그가 잠시 침묵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내일 꼭 보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영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저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훈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전화에서의 절박함은 온데간데였고 다시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영수가 와줘서 고마워. 역시 넌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저는 그의 말을 끊고 그동안 그에게 받았던 작은 선물들, 스카프와 귀걸이가 담긴 작은 쇼핑백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주려고 보자고 했어. 정훈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쇼핑백을 내려다보며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영수가, 이게 무슨 뜻이야? 네 부탁 못 들어줘.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있는 힘껏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예전의 다정함 대신 차갑고 번들거리는 무언가를 집어삼키려는 듯한 탐욕을 읽었습니다. 뭐? 영수가,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하지만 네 거짓말 이제 다 알아. 제가 미숙이에게 들었던 이야기,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던 모습 등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야, 김영수, 너 지금 나 갖고 논 거야? 내가 얼마나 너한테 공들였는데 내가 우스워? 그는 이성을 잃은 듯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공포심에 몸이 떨렸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후회하게 될 거야. 너 같은 애는 평생 그렇게 남편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살아야 돼. 내가 네 비밀, 네 추악한 모습 다 까발려 버릴 줄 알아. 네 남편한테, 네 자식들한테 다 말해버릴 거라고. 저는 그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를 뒤로 하고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에서 겨우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훈이는 제 말대로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낮 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 문자.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었지만 혹시나 그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가족들에게까지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는데 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가 없는 전화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남편이 먼저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라고요? 박정훈? 영숙이 친구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고 저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겁먹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정훈이 누구야? 남편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첫사랑이라며? 근데 왜 나한테 당신이 곧 이혼할 거라고, 자기랑 같이 살 거라고 했다는 거야? 당신 그림 그릴 공방도 차려주기로 약속했다며? 그리고 우리 퇴직금은 왜 그놈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도대체 당신,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게 시작했지만 끝에는 분노로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수치심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얼음창처럼 차가웠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제 손으로 가정을 파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정훈이를 다시 만난 것부터 그에게 잠시 흔들렸던 마음, 그가 제 오랜 꿈을 믿기로 접근했던 것, 그리고 그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과 협박까지.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단단한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혼 통보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한테 돈은 안 넘겨줬다는 거지? 확실히?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채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어.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나한테도 책임이 있겠지. 하지만 다시는 그 이름 꺼내지도 마. 그리고 당신도 이번 일 평생 교훈으로 삼고 정신 똑바로 차려. 다시 한번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정말 끝이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상했던 비난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용서 아닌 용서 앞에서 저는 더욱 깊이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깊고 투명한 벽이 생긴 것 같았고 그 벽을 허물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정훈이는 그 후로 2번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전화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단호하게 경고를 했거나 아니면 저에게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다시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깊은 속내와 책임감을,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겨진 평화와 안정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먼저 다가가 서툰 농담을 건네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말에 바람이나 쐬러 갈까? 하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딸아이도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이지만 원하던 분야에 취직했고, 첫 월급을 타서는 제게 빨간 내복 대신 예쁜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집안에는 더디지만 분명하게 다시 온기와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제 안에 오랫동안 쌓여왔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불러온 위험한 신기루였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초라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헛된 욕망이 저를 잠시 눈멀게 하고 사기꾼의 교묘한 연극에 놀아나게 했던 것이겠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경험이었지만 저는 그 지독한 성장통을 통해 제 삶에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 그리고 평범함 속에 보석처럼 숨겨진 일상의 행복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비로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삶의 어느 길목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당신 곁을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과 당신 스스로 쌓아 올린 삶의 단단함이라는 것을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길고 길었던, 그리고 참으로 어리석었던 이야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